아시아 여군. 가슴이 크군. 대한민국 707 특전사 여군을 성희롱하고 무시하던 금발 미군 대위 훈련 중 위기에 처하자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신체를 빨아달라고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물 한 개가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광주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학교의 공기는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 고요한 방패가 시작된 첫날이었다. 양국의 최정예 요원들이 모인 이곳에서도 707 특수임무단과 미 육군 제1특전단 그린벨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자존심의 불꽃이 튀었다. 707 특임단 알파팀의 선임 하사 하윤서 중사는 말없이 자신의 총기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물 흐르듯 유려했지만 매듭 하나하나를 짓는 손끝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707에서도 살아있는 전술 교범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165cm 남짓의 특수부대원치고는 작아 보이는 체구였지만 그 안에 압축된 근육과 냉철한 판단력은 그녀를 수많은 작전에서 최후의 생존자로 만들었다. 문제는 미군 측 지휘관인 크리스토퍼 라이언 대위였다. 잭프루트 나무처럼 훤칠한 키에 북유럽 신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금발과 빙하 같은 푸른 눈. 그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실전을 겪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그리고 그 이력만큼이나 강력한 오만함을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 훈련은 근접 전투 훈련장 킬 하우스에서 시작되었다. 라이언 대위가 이끄는 브라보 팀이 먼저였다. 돌입, 돌입, 돌입. 라이언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섬광탄이 터지고 육중한 방탄복을 입은 미군 대원들이 야수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강력하고 압도적이었다. 문을 부수고 벽을 뚫고 모든 표적지를 말 그대로 갈아버렸다. 훈련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3분 10초. 인질 표적지에 오발이 3발 있었지만 라이언은 만족스러운 듯 땀을 닦았다. 훌륭하군, 브라보.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화력이다. 다음은 하윤서 중사가 속한 알파팀이었다. 진입 준비. 하 중사의 목소리는 소음기라도 낀 듯 낮고 차분했다. 그녀의 팀은 폭약이 아닌 특수 제작된 진입 장비로 소리 없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연기처럼 스며들었다. 총성은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로 이어졌다. 라이언 대위의 팀처럼 요란한 고함도 파괴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그저 유기적인 하나의 그림자처럼 각자의 섹터를 정리하며 전진했다. 훈련 종료. 시간은 2분 40초. 모든 테러범 표적지는 정확히 미간과 심장에 2발씩 맞았고 인질 표적지는 단 한 발의 스침도 없었다. 훈련 후의 브리핑룸. 라이언 대위는 팔짱을 낀 채 모니터에 떠오른 하 중사팀의 기록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2분 40초라. 인상적이군, 중사. 하지만 실전에선 저렇게 조용히 발레를 할 시간이 없을 텐데. 발레라는 단어에 한국군 요원들의 미간이 좁아졌다. 라이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우리의 방식은 시끄럽지만 확실하지. 적이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 당신들 방식은? 글쎄, 너무 조심스러워. 아시아 여성의 방식인가?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무시였다. 하윤서 중사는 천천히 라이언 대위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했다. 대위님, 발레는 정확한 균형 감각과 강인한 통제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예술입니다. 뭐라고? 대위님의 팀은 방 전체를 총알로 뒤덮었지만 저희는 위험만을 정확히 제거했습니다. 만약 그 인질 표적지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대위님은 청문회에 서 계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190cm가 넘는 라이언 앞에서 그녀는 한참이나 작았지만
그 기세는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아 여성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보다 오래 살아남는 프로의 방식입니다. 대위님께서도 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라이언 대위의 푸른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감히 동양에, 그것도 여군 하사관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입 조심해, 중사. 계급장이 장식으로 보이나? 제 계급장은 실전에서의 경험으로 얻은 것이지 장식이 아닙니다. 대위님. 하윤서는 경례조차 생략한 채 그대로 돌아서 훈련장을 나갔다. 라이언은 으스러져라 주먹을 쥐었다. 그는 저 작고 오만한 동양 여자를 반드시 무너뜨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악연은 그렇게 강철과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시작되었다. 다음 날 훈련은 특수전학교 내에서도 생지옥이라 불리는 장애물 코스였다. 빗물이 섞여 진창이 된 20km 코스에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30여 개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번 훈련은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단독군장으로 진행되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라이언 대위는 마치 분노한 콧불소처럼 치고 나갔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증명하고 싶었다. 높은 외벽을 괴물 같은 힘으로 타고 넘었고 진흙 포복 구간을 성난 파도처럼 헤쳐나갔다. 그는 어젯밤 하윤서에게 당한 굴욕을 이 훈련으로 씻어내려 했다. 젠장. 그는 선두를 달리면서도 뒤를 돌아봤다. 하윤서 중사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비웃음을 흘렸다. 역시 말뿐이었지. 저런 작은 체구로 여길 통과할 수 있을 리가. 그가 10m 수직 로프에 도달했을 때였다. 그는 팔의 힘만으로 거침없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절반쯤 올랐을 때 옆 로프에서 가벼운 바람 소리가 들렸다. 라이언이 고개를 돌렸다. 하윤서였다. 그녀는 팔힘이 아닌 다리와 발을 이용한 주마 등반법의 변형 동작으로 마치 나무를 타는 단비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숨소리 하나 거칠지 않았다. 라이언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녀 역시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라이언을 흘끗 보지도 않고 다음 장애물을 향해 달려갔다. 이게... 라이언은 다시 속도를 냈지만 이상하게도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타이어 벽과 전기 철조망 같은 힘보다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구간에서 하윤서는 그를 조금씩 앞질렀다. 그녀는 장애물을 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과 하나가 되어 흘러가는 듯 보였다. 라이언의 머릿속은 오직 저 여자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장애물인 참호 통과 구간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썩은 물속을 달리던 그는 물속에 숨겨진 통나무에 발이 걸려 그대로 고꾸라졌다. 커! 진흙탕 물이 입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가 허우적거리며 일어났을 때 하윤서는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 차가운 물병으로 목을 축이고 있었다. 그녀는 땀에 젖었지만 지친 기색은 없었다. 라이언은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결승선을 통과했다. 2등이었다. 훈련 교관인 한국군 원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나, 라이언 대위. 하 중사는 저 코스 한국군 기록 보유자야. 자네도 훌륭했네. 그 말은 라이언에게 위로가 아닌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는 자신을 즐기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오후에 이어진 사격 훈련은 라이언이 자존심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미 육군 전체 사격 대회에서도 입상한 경력이 있는 특등사수였다. 이동 표적 400m. 라이언은 완벽한 자세로 격발했다. 열발. 모두 표적지에 명중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윤서를 바라보았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중사.
하윤서는 말없이 자신의 K-14 저격 소총비록 훈련용이었지만을 견착했다. 그녀의 호흡은 멈춘 듯 고요했다. 탕, 탕, 탕. 규칙적인 격발음이 10번 이어졌다. 표적지를 확인하러 간 부사수가 무전으로 소리쳤다. 하중사. 열발 전탄 X10 정중앙. 탄착군이 동전 하나 크기입니다. 라이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400m 이동 표적을 10발 모두 정중앙에 맞힌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라기보다 기계의 영역에 가까웠다. 하윤서는 총기를 내려놓으며 라이언을 스쳐 지나갔다. 대위님.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불렀다. 흥분은 탄착군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특수부대원은 심장이 아닌 훈련으로 총을 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총기 가방을 메고 사격장을 떠났다. 라이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표적지를 구겨버렸다. 그는 이제 하윤서를 단순한 무시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고요한 방패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강원도 인제군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펼쳐지는 72시간 생존 및 정찰 훈련이었다. 이곳은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이자 수많은 특수부대원들이 훈련 도중 좌절을 맛본 악마의 등뼈라 불리는 곳이었다. 훈련의 백미는 2인 1조로 구성된 파트너십이었다. 파트너는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군 1명과 미군 1명으로 강제 편성되었다. 라이언 대위는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팀 찰리 대위 크리스토퍼 라이언 중사 하윤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이언은 즉시 훈련 통제소로 달려가 한국군 훈련단장인 서정우 대령에게 항의했다. 대령님, 저는 제 파트너를 직접 고를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와 비슷한 체격과 주특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 중사는. 서 대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하 중사가 어떤가, 대위? 그녀는 너무 작고 여성입니다. 이런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제 속도를 맞출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그녀를 돌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서 대령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다. 라이언 대위. 자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영토의 70%가 산이야. 그리고 하윤서 중사는 저 인제와 태백의 모든 능선과 계곡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사람이지. 그녀는 707 내에서도 최고의 산악 생존 전문가다. 서 대령이 날카로운 눈으로 라이언을 쏘아보았다. 자네가 걱정해야 할 건 하중사가 자네 속도를 맞추는 게 아닐세. 자네가 하중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겠지. 그녀는 자네의 파트너로서 부족한 게 아니라 과분한 존재야. 이해 있나? 라이언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항의하는 것은 군인의 도리가 아니었다. 없습니다. 좋아. 장비 챙겨서 헬기장에 집결하도록. 침투 지점으로 향하는 블랙호크 헬기 안. 라이언과 하윤서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라이언은 최신형 위성 항법 장치 GPS와 디지털 군용 지도를 연신 확인하며 자신의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반면 하윤서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산맥의 능선과 골짜기의 형태, 그리고 구름의 움직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쿵. 헬기가 산 정상 부근의 좁은 공터에 착륙했다. 로프를 타고 내린 두 사람에게 헬기 조종사가 소리쳤다. 3일 뒤 알파 지점에서 만납시다. 행운을 빕니다. 헬기가 떠나자 거대한 산의 정적이 두 사람을 덮쳤다. 라이언은 곧바로 지도를 펼쳤다. 좋아, 중사. 내 계획을 말하지. 최단 경로로 능선을 타고 이동해서 24시간 안에 첫 번째 정찰 지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대위님. 하윤서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북서쪽 하늘을 가리켰다.
저 구름을 보십시오. 골짜기에서부터 검은 구름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들도 낮게 날고 있고요. 2시간 안에 폭풍우가 쏟아질 겁니다. 라이언은 자신의 손목에 찬 최첨단 기상 시계와 위성 항법 장치를 확인했다. 내 장비에는 아무런 경고도 뜨지 않는데. 중사. 그건 그냥 구름일 뿐이야. 우린 계획대로 움직인다.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대위님. 이곳의 날씨는 기계가 아니라 산이 결정합니다. 능선은 위험합니다. 벼락과 강풍에 그대로 노출될 겁니다. 계곡 쪽으로 우회해서 폭풍우를 피할 은신처부터 찾아야 합니다. 라이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계곡이라고. 그쪽은 이동 속도도 느리고 기습에 취약해. 난 내 장비와 내 판단을 믿겠어. 당신은 날 따르기만 하면 돼. 알겠나? 하윤서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라이언의 푸른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연 앞에서 대위님의 그 오만함은 헬기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멧돼지보다도 하찮은 것입니다. 하윤서는 배낭을 고쳐 메고 라이언이 가리킨 능선 방향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라이언은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저 고집 센 여자를 어떻게든 굴복시키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50분 뒤 하윤서의 예언대로 태백의 거대한 산맥은 하늘을 찢는 벼락과 함께 두 사람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폭풍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윤서의 경고가 채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하늘은 그야말로 찢어졌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태백 산맥의 거대한 능선이 품고 있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시야는 순식간에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회색빛 물보라로 변했다. 젠장. 고작 비 따위에. 크리스토퍼 라이언은 고글에 흐르는 물줄기를 닦아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자연의 포효에 묻혀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했다. 기온이 급강하했다. 빗줄기는 곧 손톱만 한 우박으로 변해 방탄 헬멧을 따갑게 두드렸다. 딱 타다닥. 마치 수천 개의 돌멩이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듯했다. 라이언은 손목에 최첨단 시계를 확인했다. 기압계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위성 항법장치 화면은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만 깜빡일 뿐이었다. 방수 처리된 디지털 지도 역시 습기와 급격한 온도 변화로 화면이 얼룩지며 먹통이 되어버렸다.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이 거대한 산맥의 원시적인 분노 앞에서 한낱 장난감으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대위님, 앞서가던 하윤서가 고함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찢고 날카롭게 날아왔다. 능선은 위험합니다. 당장 사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길도 없는 사면으로 내려가면 조난당해. 계획대로 능선을 따라. 콰르르릉. 바로 그때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능선 봉우리에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혔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수백 년은 족히 되었을 거대한 낙엽송이 불기둥으로 변했다. 라이언은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다.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오존 냄새와 나무 타는 매캐한 연기가 비냄새에 섞여 코를 찔렀다. 그의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전이었다. 상대는 인간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대자연이었다. 일어나십시오. 하윤서가 그의 배낭을 잡아 끌어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쪽입니다. 저 바위 틈 아래로. 그녀는 라이언이 계획했던 능선길이 아닌 거의 절벽에 가까운 가파른 사면을 가리켰다. 라이언은 망설였다. 그의 군사교범은 악천후 시 능선을 벗어나지 말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방금 전의 벼락은 그 교범을 한 페이지 만에 불태워버렸다.
젠장 알겠어. 두 사람은 비바람을 뚫고 사면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폭우는 흙을 거대한 죽처럼 만들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미끄러져 내렸다. 라이언은 자신의 육중한 체격과 무거운 군장을 감당하지 못했다. 조심하십시오. 그쪽은 흙이 무릅니다. 제가 디딘 곳을 정확히 밟으십시오. 하윤서는 마치 사냥처럼 바위와 나무 뿌리를 정확히 짚으며 무게 중심을 분산시켜 나아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하지만 라이언은 달랐다. 그는 분노와 조급함에 차 있었다.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저 여자보다 내가 못할 리가 없어. 그는 하윤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빨라 보이는 지름길로 발을 내디뎠다. 그가 밟은 곳은 흙으로 덮인 이끼 낀 바위였다. 안 돼. 하윤서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라이언의 발은 허공을 헛디뎠다. 크악. 균형을 잃은 그의 거대한 몸이 진흙탕 사면을 따라 구르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부서지는 흙더미와 가시덤불 뿐이었다. 배낭에 부딪히는 나뭇가지 소리, 찢어지는 군복 소리, 그리고 바위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이 뒤섞였다. 그는 30m 가까이 굴러내려가다 작은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다리가 끼인 채 가까스로 멈췄다. 커허. 온몸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왼쪽 다리 정확히는 발목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격통이 느껴졌다.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굵은 소나무와 바위 틈에 단단히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굴러떨어지며 잃어버린 총기가 저만치 아래쪽의 덤불 속에 처박혀 있었다. 라이언 대위님, 정신 차리십시오. 폭우를 뚫고 하윤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라이언처럼 무모하게 구르지 않았다. 배낭에서 재빨리 확보줄로 불 꺼내 튼튼한 나무에 고정한 뒤 능숙하게 절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어제 그가 발레라고 비웃었던 그 모습 그대로 위험천만한 절벽에서 정확하고 우아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몇 분 뒤 그녀가 라이언의 곁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리가 끼었어. 빌어먹을 움직일 수가 없어. 하윤서는 라이언의 다리를 살폈다. 다행히 소나무의 탄력 덕분에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바위 틈에 발목이 뒤틀린 채 끼어 있었다. 제가 나무를 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의 다리를 빼십시오. 그녀는 작은 체구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나무줄기를 밀어냈다. 지금입니다. 으악! 라이언은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뽑아냈다. 발목이 시큰거리며 불타는 듯한 통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그대로 진흙탕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부러진 자존심과 부상당한 다리.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둘 다 죽습니다. 하윤서는 냉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배낭에서 응급처치 도구를 꺼내 라이언의 발목을 능숙하게 압박붕대로 감았다. 그리고는 아래쪽에 떨어진 그의 총기를 회수해왔다. 걸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 젠장 못 걸을 것 같아. 그럼 기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저 아래 100m 지점에 바위 틈 오버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폭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라이언의 무거운 배낭을 자신의 앞쪽으로 둘러맸다. 이미 자신의 배낭도 등에 메고 있는 상태였다. 거의 40kg에 육박하는 무게였다. 뭐 하는 거야? 제 파트너를 버리고 갈 순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 대위가 한국의 산에서 실종되었다는 오명을 우리 707에 남길 수도 없습니다. 가시죠.
하윤서는 라이언의 한쪽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게 하고는 그를 거의 끌다시피 일으켜 세웠다. 라이언은 절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냈다. 그가 비틀거릴 때마다 저 작은 여군 중사가 그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태백의 절벽에서 미 육군 최정예 장교는 대한민국 여군 하사관에게 목숨을 의지한 채 비참하지만 처절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1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인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하윤서가 말했던 바위 틈에 도착했다. 성인 2명이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배낭을 내려놓자마자 그대로 젖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 하! 라이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열려 했지만 얼어붙은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윤서가 말없이 자신의 물통을 건넸다. 물통 안에는 미지근한 기운이 남아있는 보리차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보온병에 따로 챙겨온 것이었다. 라이언은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발목을 내려다보았다. 퉁퉁 부어올라 군홧발이 터질 것 같았다. 하윤서는 배낭에서 다시 무언가를 꺼냈다. 방수포와 소형 버너 그리고 작은 코펠이었다. 그녀는 바위 틈 입구에 방수포를 쳐서 비바람을 막고 좁은 공간 안에서 능숙하게 불을 피웠다. 그리고는 코펠에 눈처럼 쌓인 우박과 빗물을 받아 끓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폭풍이 올 줄 알았지? 내 장비는 아무것도. 하윤서는 끓는 물에 인삼 뿌리 몇 조각과 에너지바를 부숴 넣으며 그녀가 비상식량으로 챙겨온 것이었다 낮게 대답했다. 새들이었습니다. 아침에 헬기에서 내릴 때 높은 고도에 있어야 할 칼새들이 골짜기 아래로 황급히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흙먼지 대신 축축한 풀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은 대위님의 장비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라이언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모니터 속의 데이터에 의존했지만 그녀는 살아있는 산 그 자체를 읽고 있었다. 따뜻한 차옥은 죽가 완성되었다. 하윤서가 먼저 한 모금 마셔본 뒤 라이언에게 건넸다. 독은 없습니다. 마시십시오.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라이언은 쓴 약을 삼키듯 그것을 받아 마셨다. 꿀맛이었다. 온몸에 피가 도는 기분이었다. 그는 젖은 군복을 입은 채 파르르 떨고 있는 하윤서를 보았다. 그녀 역시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중사. 아니 하중사. 당신도. 마셔. 괜찮습니다. 전 익숙합니다. 이건 명령이야. 마셔. 라이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윤서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코펠을 받아 남은 것을 마셨다. 그렇게 폭풍 속의 하룻밤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하지만 숲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라이언의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랐고 고열까지 나기 시작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하윤서가 결론을 내렸다. 이곳에 고립되면 구조대가 오기 전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터였다. 내가 짐이 될 거야. 날 두고 가. 라이언이 처음으로 약한 소리를 했다. 그는 그린베레의 명예를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윤서는 그의 뺨을 가볍게 하지만 아프게 때렸다. 정신 차리십시오. 707은 전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위님은 아직 제 파트너입니다. 그녀는 튼튼한 나뭇가지를 주워와 즉석에서 부목을 만들고 자신의 배낭끈 일부를 풀어 라이언의 다리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어제처럼 라이언의 배낭까지 짊어지고 그를 부축했다. 그들의 행군은 처절했다. 라이언은 이를 악물고 걸었지만 부상당한 다리로는 속도를 낼 수 없었다.
그들이 하윤서가 원래 제안했던 계곡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쓰러진 고목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라이언은 자신의 수통을 꺼내려 고목나무의 썩은 틈새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덤불 속에서 쉭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그의 손등을 강하게 내리쳤다. 악! 라이언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냈다. 그의 손등에는 선명한 두 개의 이빨 자국이 박혀 있었고 그 주위로 검붉은 피가 솟아났다. 그가 손을 뻗었던 틈새에서 삼각형의 머리와 검은 무늬를 가진 맹독성 살모사까치 살모사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젠장! 뱀이다. 하윤서가 반사적으로 라이언을 밀치고 앞을 막아섰다. 뱀은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다. 대위님, 물렸습니까? 손등을 물렸어. 젠장 뜨거워. 라이언의 손등이 순식간에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윤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폭풍 후 발목 부상 그리고 이제는 독사. 최악의 상황이 겹친 것이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심장을 최대한 낮추고. 하윤서는 즉시 자신의 군복 소매를 찢어 라이언의 팔뚝 윗부분을 묶었다.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독이 림프를 타고 퍼지는 것을 늦출 정도로만. 그녀는 배낭의 응급처치 키트를 열어 독 흡입기를 찾았다. 하지만 어제 굴러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플라스틱 흡입기에 금이 가 있었다. 빌어먹을. 하윤서가 처음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가 흡입기를 상처에 대고 몇 번 펌프질을 했지만 금이 간 틈으로 공기가 새어나가 압력이 생기지 않았다. 라이언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윤서. 하중사. 안 되겠어. 머리가 어지러워. 시간이 없었다. 헬기를 부른다 해도 이 짙은 수림 속으로 착륙 지점을 찾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터였다. 그때쯤이면 라이언은 이미 쇼크로 사망할 것이다. 하윤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조끼에서 대검을 뽑아들었다. 라이언은 그녀가 상처를 찢으려는 줄 알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칼로 상처를 도려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허벅지 벨트에 고정된 작은 생존 키트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다니는 소독용 알코올 솜이었다. 그녀는 알코올 솜으로 자신의 입술과 입안을 거칠게 문질러 닦았다. 라이언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중사 뭐하는? 조용히 하십시오. 하윤서는 라이언의 부어오른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뱀의 이빨 자국이 선명한 상처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흡! 라이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하윤서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라이언의 살갗을 뚫고 들어간 독을 피와 함께 빨아내기 시작했다. 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피가 섞인 독을 옆에 진흙 바닥에 뱉어냈다. 퇴! 그리고 다시 입을 상처에 가져다 댔다. 비릿한 피맛과 함께 혀끝이 아릴 정도로 역한 독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혹시나 입안에 있을지 모를 작은 상처로 독이 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만해 윤서. 위험해. 라이언이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하윤서는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5번, 6번, 7번을 연거푸 독을 빨아내고 뱉어냈다. 그녀의 입술은 피와 독으로 엉망이 되었고 혀는 마비되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독을 뱉어낸 그녀는 수통에 남은 물로 입을 헹궜다. 라이언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입맞춤을 감행한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당신 미쳤어?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하윤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 파트너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볼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라이언의 상처를 능숙하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라이언은 부어오른 손의 통증보다 자신의 심장을 더 강하게 조여오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오만함의 빙벽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뜨겁고 격렬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살모사의 독은 치명적이었지만 하윤서의 필사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라이언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독은 이미 그의 몸속으로 일부 퍼져나간 후였다. 발목의 부상과 저체온증, 그리고 독 기운이 합쳐져 라이언은 맹렬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추워. 젠장, 너무 추워.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젖은 숲의 한기는 뼈를 파고들었다. 라이언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신음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미군 장교가 아니었다. 그저 생사의 기로에 선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잠들면 그대로 죽습니다, 대위님. 하윤서의 목소리가 이성을 붙잡았다. 그녀는 라이언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다시 이동했다.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한 피난처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화강암 바위들이 무너져 내리며 만들어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여기입니다. 운이 좋습니다. 동굴은 겨우 두 사람이 몸을 웅크릴 수 있는 크기였지만 비바람과 이슬을 막아주기에는 충분했다. 하윤서는 지친 기색도 없이 동굴 안에 젖은 낙엽을 걷어내고 마른 흙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비에 젖지 않은 마른 나뭇가지와 장작을 능숙하게 모아왔다. 불을 피우게? 연기 때문에. 라이언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훈련 구역이라지만 적에게 위치를 노출하는 것은 금물이었다. 연기 없는 불을 피울 겁니다. 하윤서는 땅에 작은 구멍 2개를 팠다. 하나는 불을 피울 곳, 다른 하나는 공기가 통할 구멍이었다. 일명 다코타 화덕이라 불리는 특수부대원들의 생존 기술이었다. 그녀는 부싯돌과 마른 부싯깃을 이용해 능숙하게 불을 붙였다. 불꽃은 구멍 안에서만 타올랐고 연기는 거의 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복사열을 뿜어냈다. 그녀는 라이언을 불 옆에 눕히고 자신의 방수 외투까지 벗어 그에게 덮어주었다. 그녀 자신은 얇은 전투복 한 장 차림이었다. 하중사. 당신도 춥잖아. 전 괜찮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그만해. 그 훈련받았다는 말. 당신도 사람이잖아. 라이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불빛에 비친 그녀의 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았다. 그녀 역시 한계였다. 라이언은 이를 악물고 몸을 움직여 그녀가 누울 자리를 만들었다. 이리 와. 이리 와서. 같이 누워. 이건 명령이야, 중사. 체온을 나눠야 해. 둘 다 살려면. 하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엄격한 군대 규율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라이언의 눈에서 어떠한 사심도 아닌 오직 생존을 위한 절박함을 읽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라이언의 옆에 누웠다. 좁은 동굴 안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었다. 라이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하윤서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상반된 2개의 체온이 거친 전투복을 사이에 두고 서서히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라이언은 고열 속에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프가니스탄. 너무 더워. 아니, 추워. 사라, 미안해. 그는 과거의 악몽과 현실을 오가며 괴로워했다. 하윤서는 말없이 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그러자 라이언이 불현듯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눈이 초점을 되찾았다. 윤서.
하윤서 중사. 정신이 듭니까, 대위님? 크리스토퍼. 예. 크리스토퍼라고 불러. 난 당신에게 목숨을 빚졌어. 2번이나. 그의 푸른 눈이 불빛에 흔들렸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부끄러움과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뜨거움이 담겨 있었다. 난 당신을 무시했어. 아시아 여성이라고. 발레나 춘다고.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오만한 쓰레기였는지. 당신은 내가 만난 군인 중에 가장 강해. 하윤서는 그의 고백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타오르는 불빛을 바라볼 뿐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지? 내 손에 당신 입술에 상처라도 있었으면 당신도 죽을 수 있었어. 왜? 라이언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하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로 옆에 누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대위님은, 아니 크리스토퍼, 당신은 첫날 저에게 프로의 방식이 뭐냐고 물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불길처럼 낮고 따뜻했다. 프로는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임무는 내 파트너를 살려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게 저의 방식입니다. 희생이라고. 하지만 하윤서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뺨이 불빛에 살짝 붉어졌다. 당신이 능선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그리고 뱀에 물려 쓰러졌을 때, 그건 단순한 임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만큼이나 당신의 그 압도적인 힘과 생명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이 저 따위 뱀독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다. 군인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의 고백. 라이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열 때문인지 그녀의 고백 때문인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성 안쪽 손을 들어 땀과 재로 얼룩진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하윤서는 피하지 않았다. 윤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바로 그때였다. 치지직, 치지직. 하윤서의 배낭에서 희미한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서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밤새 부품을 말리고 수리했던 무전기였다. 여기는 찰리팀. 하윤서 중사. 수신. 감독. 양호.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다. 무전기 저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중사. 자네들 위치가 확인됐다. 폭풍우 때문에 수색이 늦었다. 상태는 부상자 발생. 미군 라이언 대위 좌측 발목 부상 및 독사교상. 응급 처치는 완료했으나 고열. 알겠다. 동굴 밖으로 나와 신호탄을 터뜨릴 수 있나? 헬기가 근처까지 접근하겠다. 알겠습니다. 하윤서가 벌떡 일어났다. 라이언도 그녀를 따라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윤서 잠깐만. 라이언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훈련이 끝나면.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훈련이 끝나면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군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하윤서의 눈동자가 강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신호탄을 꺼내 들었다. 일단 살아서 나갑시다, 크리스토퍼. 그녀는 동굴 밖으로 나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태백의 새벽 하늘을 향해 붉은색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슈우 펑. 붉은 불빛이 짙은 숲과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지옥 같았던 72시간의 훈련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슈우 펑.
태백의 짙푸른 새벽 여명을 가로지른 붉은 신호탄은 마치 지옥도의 하늘에 쏘아 올린 구원의 횃불과도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맥을 뒤흔드는 육중한 로터 소리가 안개를 찢으며 다가왔다.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속의 블랙호크 UH-의육십 헬기 2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대는 구조 메디백 헬기였고 다른 한 대는 무장 호위기였다. 여기다. 우리가 여기 있다. 라이언이 성한 팔을 흔들며 외쳤다. 하윤서는 이미 무전기로 정확한 좌표와 환자 상태를 송신하고 있었다. 환자 상태 위중. 독사교상으로 인한 고열, 발목 골절 의심. 즉시 후송 바람. 강력한 하강풍과 함께 헬기가 근처 공터에 착륙했다. 쏟아져 나온 것은 한국군 의무병들과 뜻밖에도 미군 측 전투 탐색 구조팀 CSAR이었다. 라이언의 생체 신호가 불안정해지자 훈련 통제소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다. 환자 확보. 의무병들이 라이언에게 달려들었다. 라이언은 자신에게 주사기를 꽂으려는 의무병의 손을 거칠게 밀어냈다. 아니, 나 말고. 하중사부터. 하중사도. 전 괜찮습니다. 환자부터. 하윤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라이언이 고함쳤다. 아니, 그녀도 독을 빨아냈어. 입안에 상처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부터 확인해. 이건 명령이야. 그의 절박한 외침에 미군 의무관이 하윤서의 상태를 살폈다. 하윤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습니다. 제독 절차 완료했습니다. 환자는 쇼크 직전입니다. 빨리. 그녀의 단호한 판단력에 의무팀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라이언을 들것에 실었다. 그가 헬기에 실려 올라가기 직전 그는 헬기 문을 붙잡고 하윤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윤서는 그 손을 마주 잡지 않았다. 대신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손으로 그의 들것을 단단히 밀어 올리며 말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대위님. 이제 푹 쉬십시오. 라이언은 마취제가 투여된 듯 그제야 의식을 잃고 들것 위로 쓰러졌다. 하윤서는 그가 실린 헬기가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도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다음 헬기에 올랐다. 라이언 대위는 즉시 경기도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미군의 요청으로 평택의 미 육군 브라이언 올굿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하윤서는 간단한 검진 후 특수전학교로 복귀했다. 라이언의 부상과 하윤서의 생존 보고는 고요한 방패 훈련에 참가한 양국 부대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미군 제1특전단 그린벨의 대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영웅이자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던 라이언 대위가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동양 여군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젠장, 이게 말이 돼? 크리스가 뱀 따위에게 물렸다고. 아니, 그보다 그 707 여자가 독을 빨아냈다고.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하윤서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정비하고 훈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뿐이었다. 그리고 사흘 뒤 고요한 방패 훈련의 공식 종료를 알리는 합동 강평 회디브리핑과 특수전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양국의 지휘관들과 모든 훈련 참가 대원들이 도열한 엄숙한 자리였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은 상호 운용성을 성공적으로 서정우 대령의 훈시가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당 뒷문이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목발을 짚은 크리스토퍼 라이언 대위가 아직 붕대가 감긴 발을 절뚝이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라이언 대위. 서 대령이 놀라 말을 멈췄다. 라이언은 상관에게 경례를 붙이고는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실례합니다, 대령님.
강평에 앞서 이번 훈련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제가 직접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한미 특수부대원들을 둘러보았다. 특히 자신을 따르던 그린벨의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저는 이곳에 올 때 크나큰 오만을 품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복무했던 그 어떤 전장보다 이곳이 쉬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방식, 즉 압도적인 힘과 최첨단 장비만이 승리를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강당을 울렸다. 저는 이곳의 한 용사를, 저의 파트너를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이 발레와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녀가 여성이고 아시아인이기에 제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미군 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윤서는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는 오늘 그 발레가 제가 지금껏 본 그 어떤 전투 기술보다 치명적이고 위대하며 숭고한 것이었음을 도구합니다. 라이언은 목발을 짚고 몸을 돌려 대열 속에 서 있는 하윤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조난당했습니다. 저의 오만이 폭풍우를 얕보게 만들었고 저의 조급함이 저를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먹통이 되었을 때 저는 그저 겁에 질린 어린애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윤서 중사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2배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부상당한 저를 부축해 폭풍우를 뚫었습니다. 제가 맹독성 살모사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입으로 제 상처의 독을 빨아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저를 3번 살렸습니다. 첫째는 폭풍으로부터, 둘째는 뱀의 독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저의 치명적인 오만함으로부터 저를 구원했습니다. 라이언은 목발을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는 붕대가 감긴 다리로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며 섰다. 그는 하윤서를 향해 자신의 군 경력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무거운 각도의 경례를 붙였다. 하윤서 중사,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그대는 내가 지금껏 만나고 앞으로 만날 그 어떤 군인보다도 위대한 전사다. 나의 오만함을 용서하고 나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미합 중국 육군 대위 크리스토퍼 라이언의 모든 명예를 걸고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모든 시선이 하윤서에게 쏠렸다. 그녀의 굳게 닫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라이언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경례로 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위님. 파트너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군인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 순간 강당의 한쪽 구석에서 먼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정우 대령이었다. 곧이어 한국군과 미군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대원이 기립하여 2사람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라이언의 부하들이었던 그린벨의 대원들은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손뼉을 쳤다. 강평회가 끝나고 미군 부대가 철수하는 날, 라이언은 헬기에 오르기 전 하윤서를 찾았다. 윤서.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산에서 했던 말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끝난 지금 제 진심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연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윤서는 메모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헬기 로터 소리가 거세졌다. 라이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헬기에 올랐다. 그가 떠나는 헬기를 바라보는 하윤서의 손 안에서 작은 메모지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철 같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시간은 훈련장의 먼지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크리스토퍼 라이언이 떠난 지 석 달. 하윤서는 경기도 광주의 707 특임단 검은 베레 본부에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일상은 변함없었다. 새벽 5시 기상 10km 산악구보 대테러 전술 훈련, 그리고 야간 침투 훈련. 그녀는 마치 태백의 그 폭풍우와 지옥 같던 동굴의 밤이 꿈이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의 관물대 깊숙한 곳, 전투 식량 봉지 뒤편에 라이언이 건넨 메모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수십 번을 망설였다. 전화를 거는 행위.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군인으로서의 규율과 개인의 감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미군 장교다. 나는 대한민국 하사관이고. 이건 불필요한 감정 소모야. 스스로를 다그치던 어느 늦은 밤 야간 사격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땀에 젖은 전투복을 갈아입다가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화약 냄새와 땀 냄새.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하지만 그녀는 그 눈동자 속에서 동굴 속 모닥불에 비치던 어떤 절박한 푸른 눈을 떠올렸다. 그녀는 결국 보안이 유지되는 공용 위성 전화를 집어들었다. 길고 긴 신호음 끝에 지구 반대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라이언. 크리스토퍼 라이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윤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침대에서 황급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 하중사? 당신. 맞습니까? 젠장 매일 밤 이 번호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통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 브래그에 복귀해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광주에 있었다. 시차는 정반대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틈을 쪼개어 목소리를 나눴다. 대화는 서툴렀다. 군사 기밀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라이언은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 군인이 되었던 이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를 잃었던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하윤서는 말이 없었지만 그가 말하는 동안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가끔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 산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 툭툭 던지듯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 동시에 얼마나 닮았는지를 깨달았다. 둘 다 임무와 명예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자신을 지탱해온 사람들이었다. 보고 싶습니다, 윤서. 어느 날 라이언이 불쑥 말했다. 한국으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윤서는 그 말을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6개월 뒤 하윤서는 서정우 대령이제는 준장으로 진급하여 특수전학교 교장이 되어 있었다의 호출을 받았다. 하중사. 자네에게 미군 측 연락장교 임무가 하나 주어졌다. 주한미군 사령부와의 합동전술 개발팀이야. 자네의 그 태백 훈련 보고서가 미군 측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모양이야. 알겠습니다. 파견 부대는 어디입니까? 평택. 캠프 험프리스다. 하윤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평택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합동전술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완벽한 미군 정복 차림의 크리스토퍼 라이언 대위였다. 그는 그 사이 소령진이 되어 있었다. 환영합니다, 하윤서 중사.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 전술 고문으로 발령받은 크리스토퍼 라이언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경례와 함께 아무도 모르게 윙크를 날렸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곁으로 왔다. 함께 일하게 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군사 훈련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프로였지만 훈련이 끝나면 그들은 평택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아 평범한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다.
라이언은 자신의 교정을 행동으로 보였다. 그는 하윤서가 속한 707 팀원들 전체를 초청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고 그들 앞에서 하윤서가 얼마나 위대한 군인인지를 다시 한번 공표했다. 그는 더 이상 하윤서의 위에 서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 서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양국 군의 규율은 엄격했다. 장교와 하사관의 연애, 그것도 동맹국 군인과의 관계는 수많은 보고 절차를 필요로 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정식으로 보고했다.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태백에서의 전설적인 일화와 두 사람의 빈틈없는 업무 능력이 모든 소문을 잠재웠다. 1년 뒤 라이언은 하윤서를 데리고 강원도 인제로 향했다. 그들이 조난당했던 바로 그 악마의 등뼈 산자락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과 달리 하늘은 눈이 시리게 푸르렀다. 그들은 말없이 산을 올랐다. 라이언은 이제 부상당한 발목이 완치되었지만 하윤서의 보폭에 맞추어 천천히 걸었다. 그들이 헬기에 구조되었던 그 공터에 다다랐을 때 라이언이 멈춰 섰다. 윤서.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오만했던 크리스토퍼 라이언 대위는 저 절벽 아래에서 죽었고 당신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서 목발을 짚었던 그날처럼 위태로운 것이 아닌 단단한 모습으로 한쪽 무릎을 꿇었다. 맙소사 크리스. 지금. 라이언은 주머니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자신의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 반지를 꺼냈다. 이건 저의 명예이자 저의 과거입니다. 태백의 동굴에서 당신은 제 손등에 독을 빨아냈습니다. 당신이 제 피에 섞여들었습니다. 이제 제 삶 전체에 당신이 스며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의 푸른 눈이 진심으로 흔들렸다. 하윤서 중사. 당신 없이는 임무 완수도 생존도 무의미합니다. 저의 남은 생을 함께할 저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하윤서는 대답 대신 거칠어진 자신의 손으로 그의 뺨을 감쌌다. 그녀의 눈에서 강철 같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이언은 그녀를 끌어안았고 태백의 맑은 하늘 아래 두 개의 강철은 마침내 하나로 녹아들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양국군의 작은 축제가 되었다. 707 특임단과 그린벨의 대원들이 어색하게 마주 앉아 축하를 건넸고 서정우 준장이 하윤서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하며 그녀의 손을 라이언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기묘한 이중주와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윤서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로 라이언은 주한미군 사령부로 출근했다. 그들은 집에서 전술 토론을 벌였고 휴일에는 함께 체력 단련을 했다. 군인 부부로서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서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707의 정기 고공 강화 훈련 중이었다. 1만 피트 상공, 시읍 130 수송기의 문이 열리고 강풍이 몰아쳤다. 언제나처럼 심장이 고요해야 할 순간. 하지만 하윤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럴 리가. 고산병인가?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강화했지만 착지 후에도 속은 계속 울렁거렸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의심 반 두려움 반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다. 선명한 두 줄. 그녀는 얼어붙었다. 하윤서라는 존재는 군인이라는 정체성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그녀의 몸은 국가를 위한 무기였고 극한의 훈련을 견디도록 단련된 강철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철 안에 연약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라이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오 맙소사. 윤서. 우리가 아이를. 그는 거대한 곰처럼 그녀를 번쩍 들어 올리려다 아차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마치 깨지기 쉬운 폭탄을 다루듯 그녀를 대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당신 당장 훈련 그만둬야 해. 아니, 군대를 그만둬야 하나? 내가. 진정해요, 크리스. 하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현장 임무와 훈련에서 제외되었다. 707 본부의 작전 상황실에서 행정 업무와 전술 교관 임무를 맡게 되었다. 총과 낙하산 대신 그녀의 손에는 컴퓨터 마우스와 전술 교환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형태의 감옥이었다. 나는 아직 뛸 수 있는데 나는 약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 하윤서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라이언은 지극정성이었다. 그는 매일 아내를 위해 요리를 했고 그녀의 군화를 손수 닦아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미연합사령부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어 라이언을 포함한 주한미군 핵심 참모진이 동해의 이지스함으로 긴급 파견되었다. 미안해, 윤서. 정말 미안해. 하필 지금. 가요. 당신은 군인이에요. 나도 군인이고. 이해해요. 하윤서는 만삭의 몸으로 그를 배웅했다. 임무는 일주일 예정이었다. 라이언이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 한반도 전역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몰아닥쳤다. 평택 지역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가 되었다.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전신주가 무너져 도시의 절반이 정전되었다. 하윤서는 아파트에서 홀로 고립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처럼 진통이 시작되었다.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진통 주기는 불규칙했지만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폭설로 기지국이 마비된 것이었다. 비상 연락망도 라이언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병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지만 이 눈보라 속에서는 10시간이 걸려도 갈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정신 차려, 하윤서. 그녀는 자신에게 명령했다. 이건 임무다. 태백의 산속보다 나을 게 없어. 아니, 더 나을지도 몰라. 최소한 여긴 따뜻하니까.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공포에 질린 임산부의 눈이 아닌 생존 임무에 돌입한 707 특임대원의 눈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거실로 기어나왔다. 먼저 자신의 고우백을 찾았다. 모든 특수부대원이 비상시를 대비해 준비해두는 생존 배낭이었다. 좋아.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녀는 배낭에서 비상 담요를 꺼내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캠핑용 소형 버너를 꺼내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태백의 동굴에서 라이언의 체온을 유지해 주었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그녀는 군용 응급 처치 키트에서 소독용 알코올, 거즈, 그리고 의료용 가위를 꺼내 끓는 물에 소독했다. 진통은 이제 5분 간격으로 몰아쳤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목표 생명 확보. 적 고통과 감염. 사용 가능 자원 본인. 그녀는 스스로의 교관이 되어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다. 견뎌야 해. 너도 나도.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새벽 3시.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었다. 나와야 해. 이건 명령이야. 마지막 힘을 짜냈을 때 거대한 해방감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다. 응애. 칠흑 같은 정적과 눈보라 소리를 뚫고 작지만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다. 탯줄을 소독한 가위로 자르고 거즈로 묶었다. 그리고는 비상 담요로 아기를 감쌌다. 여자아이였다. 라이언의 푸른 눈을 닮은.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그대로 쓰러졌다.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까무룩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폭설이 잠시 멎은 틈을 타 작전 해역에서 미친 듯이 복귀한 라이언이 헌병대의 장갑차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는 거실 바닥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든 아내와 아기를 발견했다. 곁에는 여전히 작은 온기를 뿜어내는 캠핑 버너와 깨끗하게 정리된 의료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라이언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윤서. 맙소사 윤서. 당신. 하윤서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라이언을 보고 품속의 아기를 보고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보고합니다. 크리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새로운 임무. 무사히. 완수했습니다. 라이언은 두 사람을 동시에 끌어안았다. 이 세상 그 어떤 작전보다도 위대하고 치열했던 한 군인의 가장 완벽한 임무 완수였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설이 몰아치는 평택의 아파트. 그 정적을 깬 것은 크리스토퍼 라이언의 절박한 울음이었다.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선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 비친 광경은 그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의 그 어떤 참혹한 전장에서 겪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경이로운 것이었다. 거실 바닥 비상용 은박 담요 위에서 하윤서는 갓 태어난 핏덩이 딸아이를 품에 안은 채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장비처럼 끓는 물에 소독된 의료용 가위와 거즈, 텅 빈 알코올 솜봉지 그리고 마지막 온기를 뿜어내는 작은 캠핑용 버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옥 같은 고통과 고립 속에서 홀로 출산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임무를 완수해낸 것이었다. 윤서. 맙소사 윤서. 내가 늦었어. 라이언은 기어가다시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거대한 손이 아내의 땀에 젖은 뺨과 아기의 작은 머리를 감히 만지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떨고 있었다. 보고합니다. 크리스. 하윤서가 갈라진 목소리로 희미하게 웃었다. 새로운 임무. 무사히. 완수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라이언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두 사람을 동시에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끌어안고 오열했다. 자신이 동해 바다 위 이지스함에서 국가의 안위를 논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이 차가운 아파트에서 홀로 국가보다 더 무거운 생명 그 자체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아니, 당신이 다 해냈어. 그는 즉시 군용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폭설로 일반 통신망은 마비되었지만 군용망은 살아있었다. 여기는 브라보원. 긴급 의료 후송 요청. 반복한다. 긴급 의료 후송. 내 아내와 내 아이가.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절규에 가까웠다. 10분 뒤 평택의 눈보라를 찢고 캠프 험프리스에서 출동한 미군 헌병대의 육중한 장갑차가 아파트 단지로 돌진해 들어왔다. 라이언은 하윤서와 아기를 자신의 방한 전투 재킷으로 감싸 안고 쏟아지는 눈발을 뚫고 장갑차에 올랐다. 장갑차는 거대한 쇠빙선처럼 마비된 도로를 뚫고 기진의 브라이언 올굿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그 짧은 10분 동안 라이언은 자신의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 태백의 동굴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해주었듯 그는 자신의 체온을 아내와 아기에게 필사적으로 나누어 주었다. 병원 응급실은 발칵 뒤집혔다. 폭설로 인한 부상자들이 넘쳐나는 와중에 핏덩이 아기를 안고 들이닥친 특수부대원 부부의 모습은 비현실적이었다.
의사들은 하윤서의 상태와 그녀가 스스로 처치한 흔적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탯줄을 본인이 직접 소독 가위로 절단하고 완벽하게 묶었어. 과다 출혈도 없어. 어떻게 이 혹하네. 저체온증도 없이. 하윤서는 응급실 침대에 눕자마자 라이언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임무 보고를 하듯 말했다. 아기. 이름. 서율. 하서율. 내 성을. 줬어요. 당신만 괜찮다면. 좋아. 완벽해. 서율. 하서율. 라이언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하윤서는 딸아이의 건강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707 선임하사 하윤서가 아닌 엄마 하윤서로서 치른 첫 번째 전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평택의 아파트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하서율이라는 이름의 작고 강력한 지휘관이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라이언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거대한 체구의 그린벨의 소령지는 기저귀와 분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야간 투시경을 끼고 어둠 속을 침투하는 것보다 새벽 2시에 우는 아기를 달래는 임무가 훨씬 더 고난도임을 매일 밤 깨달았다. 젠장 윤서. 서유리가 또 울어. 이번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반면 하윤서는 출산의 후유증이 채가시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707의 작전 계획을 짜듯이 3시간 단위로 수유와 기저귀 교체, 수면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관리했다. 그녀의 손은 총기를 정비하듯 능숙하게 젖병을 소독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출산 휴가 중이었다. 아파트 창밖으로 멀리 특수전학교 훈련장으로 향하는 헬기 편대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료들은 지금쯤이면 대테러 훈련장에서 화약 냄새를 맡고 있거나 산악구보로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터였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지? 그녀의 몸은 변했다. 강철 같던 복근은 사라졌고 어깨는 아기를 안기 위해 부드럽게 굽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권총이 아닌 딸아이의 딸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강철이 녹아내리고 무뎌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날 밤 라이언이 잠든 서유리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서 말없이 자신의 전투조끼를 손질하는 하윤서를 발견했다. 윤서. 무슨 생각해요? 하윤서는 손질하던 탄입대를 내려놓았다. 내가 약해진 것 같아요, 크리스. 몸도 마음도.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707의 하중사가 아닌 것 같아. 라이언은 그녀의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아내의 거칠어진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부드러워진 손을 잡았다. 윤서. 태백의 동굴에서 당신은 나에게 프로의 방식이 뭐냐고 물었죠. 그날 당신은 나를 구했어. 하지만 난 몰랐지. 그건 당신이 가진 힘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그는 서유리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해치는 훈련을 받았소. 더 효율적으로, 더 정확하게. 하지만 당신은 아무도 없는 그 차가운 아파트에서 생명을 만들어냈어. 그건 나와 서정우 준장님 그리고 707의 모든 팀원들이 힘을 합쳐도 해내지 못할 일이야. 그가 하윤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푸른 눈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니야, 윤서. 당신은 진화한 거야. 강철이 그저 단단하기만 하다면 언젠가는 부러지지. 하지만 당신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강철이 되었어. 부러지지 않고 모든 것을 끌어안는 그런 강철로. 하윤서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1년 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경기도 광주의 특수전학교 대연병장. 707 특수임무단은 미 육군 제1특전단과의 재개된 연합훈련 강철의 방패 시범훈련을 막 마친 참이었다. 훈련의 마지막은 여군 최초로 707의 고공 강화 조장 점프 마스터 자격을 획득한 하윤서 중사의 시범 강화였다. 1만 5천 피트 상공, 시으130 수송기에서 뛰어내린 그녀는 한 마리의 검은 매처럼 창공을 가르며 정확히 연병장 중앙에 기립한 특수전 사령관의 발 앞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착지했다. 완벽한 착지였다. 그녀가 헬멧을 벗자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쏟아져 나왔다. 1년 전보다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해진 눈빛이었다. 그녀는 사령관에게 우렁차게 격려했다. 강화 조장, 중사 하윤서. 강화 완료. 사령관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답례했다. 훈련을 참관하던 미군 측 지휘관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대열의 맨 끝, 소령 계급장을 단 크리스토퍼 라이언이 서 있었다. 그의 품에는 작은 군복 무늬의 옷을 입고 귀여운 방음 헤드셋을 쓴 아기 서유리가 안겨 있었다. 서유리는 연병장 끝에서 엄마를 발견하자 방음 헤드셋이 거슬린다는 듯 칭얼거리며 라이언의 품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엄마, 마마. 하윤서는 사령관의 허락을 받고 대열에서 벗어나 딸아이에게로 달려갔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창공을 지배하던 검은 베레의 전사가 아닌 오직 딸아이만을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무거운 전술 조끼와 낙하산 장비를 그 자리에 벗어 던지고 가벼운 몸으로 달려가 서유리를 품에 안아 올렸다. 서유리는 엄마의 목을 끌어안고 땀 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인 엄마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다. 라이언이 다가와 땀에 젖은 아내의 뺨에 입을 맞췄다. 완벽한 강하였소, 중사. 당연하죠, 소령님. 하윤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서유리를 아는 채 자신을 경외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707의 후배 대원들과 그린벨의 대원들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도 칼도 강인한 체력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켜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 태백의 절벽에서는 파트너였고 평택의 아파트에서는 뱃속의 아이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의 품에 안긴 딸아이와 곁에 선 남편이었다. 하윤서 중사.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 그리고 하서율의 어머니. 그녀의 강철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도록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단련되어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녀의 가장 위대한 임무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